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깊이 박혀 있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편안해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참고 견디고 책임을 다하면 노후에는 자연스럽게 행복이 따라올 거라고 배워왔습니다. 이 믿음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 믿음이 완전히 옳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분들 대부분은 이미 만족스럽고 평온한 노후를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십니까? 오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부터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이 없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성실하게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시간을 반납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내 취미와 꿈은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30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노후는 자동으로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남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급히 준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보고 유튜브도 마음껏 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편이 비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있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60대는 아직 충분히 건강합니다. 걷는데 큰 문제가 없고 머리도 또렷합니다.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는 늘 비슷합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집값과 주식 이야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대화마저도 피곤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는 정말 쉬는 걸까요? 아니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쉬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쉬고 있을 때 사람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무너질 때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통계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10년 사이 60대 이상의 우울증 진단 비율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2, 3년 사이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자주 외롭다고 답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평생 근면과 성실만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즐겁게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법은 익숙하지만 나를 위해 사는 법은 낯섭니다. 그래서 은퇴와 동시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나를 움직이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성실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실함은 분명히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문제는 성실함 하나만으로는 60 이후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60부터는 전혀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 열심히 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당황합니다. 그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바꾸라는 말인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라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회사를 차리거나 대단한 목표를 세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해야 하는 일의 연속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삶은 점점 말라갑니다. 반대로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같은 하루라도 전혀 다른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실함으로 살아온 분들이 왜 갑자기 허무해지는지, 그리고 그 허무를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지를 차분히 풀어가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실함이 있었기에 이제는 다른 삶을 시도할 자격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이 내 이야기 같다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다면 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은퇴 이후 사람들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 그리고 그 공허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은퇴라는 말은 오랫동안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시간은 온전히 내 것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목표로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오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진 자리에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일 자체보다 일이 주던 구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출근 시간, 회의 일정, 마감 기한, 누군가의 연락, 이런 것들이 하루의 뼈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퇴와 함께 이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하루는 길고 느슨해집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변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지 않으면 하루는 쉽게 흘러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의 부재가 아니라 쓸모있다는 감각의 상실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 이것이 은퇴 후 공허함의 본질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은퇴를 역할 상실, 롤 러스이라고 부릅니다. 직함과 직무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통해 확인되던 자기 정체성도 함께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우울감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은퇴 직후 2세 3년 사이에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평생 직업 정체성이 강했던 만큼 그 공백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사라는 역할이 줄어든 뒤 비슷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뒤에 남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 동료를 만나고 예전 친구를 찾고 예전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물론 추억을 나누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현재와 미래를 향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무를 때 사람은 점점 늙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화의 주제가 늘 건강, 자식, 돈 이야기로만 흐를 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이야기는 이제 끝난 걸까? 더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 공허함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가? 원래 성격이 그런가 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평생 열심히 하는 법만 배워온 사람이 갑자기 의미를 만드는 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우울로 이어지고 제대로 읽으면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익숙했던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낯선 질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생각을 미룹니다. 하지만 생각을 미룰수록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의 노화보다 마음의 정체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를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성과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삶은 의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과는 남이 평가하지만 의미는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공허함을 잘 넘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퇴를 끝이 아니라 전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직업은 내려놓았지만 삶 자체를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삶의 무대를 바꾸었습니다. 회사가 아닌 일상에서, 경쟁이 아닌 경험 속에서, 평가가 아닌 만족 속에서 자신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이 전환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자유는 공허가 되지만 방향을 가진 자유는 가능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공허함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 성실함의 상징처럼 살았던 한 사람이 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그 선택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60 이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했고 연구실 불은 늘 늦은 밤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강의를 준비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논문 마감, 학회 발표, 학생 지도. 그의 하루는 늘 빽빽했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편안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정년 퇴직을 맞이하던 날 그는 박수를 받으며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존경한다는 인사, 그동안 감사했다는 제자들의 메시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인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아침 햇살을 느끼며 커피를 마셨고 평일 낮에 TV를 켜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대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강의 이야기, 연구 이야기로 몇 시간도 부족했는데 이제는 건강과 자식 이야기만 반복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학교에 잠시 들른 날도 있었습니다. 후배 교수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연구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설명해주던 교수라는 단어가 사라지자 남은 것은 이름 석자뿐이었습니다. 그때 박민수 씨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그는 자신이 우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날수록 생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전남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도 많지 않고 편의시설도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아내는 불편한 생활을 걱정했고 자식들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씨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섬에 도착한 첫날은 생각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력과 경력은 그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울에서 온 박 씨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할 일도 없고 말 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피했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이곳에서는 피할 수 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집 앞 바닷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도 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파도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바람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머리가 조금씩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걷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낚시 한번 해볼래요? 박민수 씨는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못합니다 라는 말 대신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낚싯줄을 던지는 법도 서툴렀고 손에 물집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텃밭을 가꾸는 일도 도왔습니다. 흙을 만지고 모종을 심고 땀을 흘렸습니다. 손에 흙이 묻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해가 질 무렵에는 묘한 만족감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트를 꺼내 처음으로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좋았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그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박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머리로만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들의 평가, 사회의 기준, 성공이라는 단어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조정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에서는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자유가 그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1년 뒤 옛 제자가 섬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박민수 씨의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시간 낭비 아닌가요? 박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만들고 있네. 예전에는 남의 이론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내 하루를 창조하고 있지.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성실함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함을 자신에게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60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박민수 씨의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 그리고 그가 말한 창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는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야. 교수였으니까, 여유가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선택이지. 하지만 이것은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박민수 씨의 변화에서 핵심은 장소도 직업도 돈도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그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이름이 바로 창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라는 말을 들으면 예술가를 떠올립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소설을 쓰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재능이 없어. 창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지만 이것은 창조를 너무 좁게 이해한 결과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엮어내는 힘에 가깝습니다. 박민수 씨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는 섬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교수로 살며 몸에 밴 습관들, 관찰하는 태도, 기록하는 방식, 질문하는 사고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다만 그것을 논문과 강의가 아니라 바다와 낚시, 텃밭과 하루의 기록에 적용했을 뿐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편집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본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갈 때, 남이 정해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가 아니라 그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를 구성할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우리는 평생 회사가 정해준 일정, 사회가 요구한 기준, 가족이 기대한 모습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정은 얻었지만 주도권은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더 이상 따라야 할 기준이 없는데 스스로 기준을 세워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삶이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전환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익숙한 보호막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주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혼자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의 책임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이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박민수 씨가 섬으로 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살렸습니다. 창조적 삶에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재미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재미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재미는 사치이고 철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재미를 아주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재미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상태를 학자들은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만족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은 늘 창조적입니다. 빗자루를 주면 말을 타고 상자를 주면 집을 만듭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도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재미있기 때문에 몰입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 감각을 잃어버렸을까요? 성실해야 한다는 압박, 제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재미를 점점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뭘 해도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미를 느끼는 감각이 오래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다시 깨우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낚시가, 걷기가, 글쓰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즐겼다는 사실 자체가 창조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창조는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창조적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만남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박민수 씨가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스스로의 삶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맞습니다. 관점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은 결국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60 이후에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면 좋은지 아주 현실적인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삶의 결을 바꾸는 방법들입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다음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창조적 삶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멈춥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삶은 인생을 다시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작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중심을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체적 관점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체적 관점이란 남들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루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평생 우리는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지, 남들이 뭐라고 볼까 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도 그 기준을 붙잡고 있으면 삶은 계속 남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처음에는 답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연습입니다. 오늘 먹고 싶은 음식, 오늘 걷고 싶은 길,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소한 선택을 내가 직접 하는 것부터가 주체성의 시작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남의 기대가 아닌 내 감각을 존중해 보세요. 그 감각은 생각보다 빠르게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재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재미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미는 철없음이 아니라 생명력의 신호입니다.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잘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웃고 내가 몰입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걷는 게 재미있고 어떤 분은 요리가 재미있고 어떤 분은 손주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재미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재미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이 시간만큼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울과 무기력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를 적어보세요. 사람은 기록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던 하루가 의미를 가진 하루로 바뀝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눈에 띄게 낮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록은 삶의 초점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씨가 섬에서 처음 느꼈던 변화도 바로 이 기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을 붙잡아두는 힘, 그것이 기록입니다. 네 번째는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만 있으면 생각도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뇌과학자들은 새로운 환경이 뇌를 깨운다고 말합니다. 익숙한 공간에서는 뇌가 최소한으로만 작동하지만 낯선 공간에서는 감각이 깨어납니다.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와 다른 산책로, 처음 가보는 시장,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작은 카페면 충분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삶의 가능성도 함께 넓어집니다. 박민수 씨가 섬으로 간 것은 극단적인 예일 뿐, 본질은 환경을 흔드는 것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의무적인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네 강좌 같은 곳에는 나이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하나가 굳어있던 생각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를 다시 발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완전한 고립은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이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기준으로 선택하기, 재미를 허락하기, 하루를 기록하기, 공간을 바꾸기, 새로운 관계에 마음 열기.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삶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한다고 정말 달라질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년 후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자는 하루하루가 연결되고 후자는 하루하루가 끊어집니다. 연결된 삶에는 방향이 생기고 방향이 있는 삶에는 의미가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60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다음 이야기는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올라가고 중년은 버티고 노년은 내려오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60이 넘으면 자연스럽게 기대를 낮춥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바로 수많은 노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인생은 절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특히 60 이후의 삶은 내려오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인생을 직접 운전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회사가 요구한 역할, 가족이 기대한 모습, 사회가 정해준 기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삶 속에서 나 자신은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삶이 나에게 맞는지 진지하게 묻고 답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60 이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살아볼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의 평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되었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오늘도 잘 살았다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행복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의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과가 아니라 의미에서 오는 만족. 더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60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의미 있는 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노년은 이미 성공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60 이후의 삶이 항상 즐겁고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아픈 날도 늘어납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은 고통을 없애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자유를 찾습니다. 오늘은 쉬어도 괜찮고 내일은 다시 걸어도 괜찮다는 유연함을 가집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나이에 뭘 해?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60년을 살아냈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증명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자기답게 살 자격이 없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축적의 시간이 아닙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향유의 시간입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을 천천히 음미하고 내가 지나온 길을 이해하며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행복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동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하루를 살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위해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 선택이 산책이든 기록이든 새로운 생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쌓이면 인생의 방향은 분명히 바뀝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흘러가듯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직접 만들어 가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눈을 뜨고 화장실로 향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잠결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차가운 바닥을 밟는 그 순간 다시 눕더라도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밤이 더 자주 찾아온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불편한 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화라고 하면 주름이나 흰 머리만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수면입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새벽마다 깨어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50세 이상, 그 중에서도 60세, 70대에 접어들면 야간뇨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지요. 밤에 한 번, 두 번, 어떤 분들은 3번 이상 일어나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귀찮음이 아닙니다. 잠이 끊기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의학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나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대개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치하면 삶의 질은 물론 건강까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세의 김모 선생님은 늘 활발하게 동네를 걷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밤마다 4-5번 화장실을 가면서 낮에는 늘 졸음과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불면과 피로가 우울감으로 이어지자 표정까지 달라지더군요.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잠은 우리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면역계는 다시 충전됩니다. 그런데 야간요로 인해 수면이 여러 차례 깨지면 이런 회복 과정이 끊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2-3번만 깨도 아침에 전혀 상쾌하지 않지요. 낮 동안 집중력은 떨어지고 심장은 더 빨리 피곤해지고 면역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쯤에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자주 깰까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몸의 깊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됩니다. 아직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귀찮음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에이, 그냥 참으면 되지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단순히 의학적인 설명만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어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직접 겪은 사례들, 수많은 분들의 경험담,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식과 체험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고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젯밤 3번 이상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 피곤함을 떠올리며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진짜 원인, 그리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첫 부분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야간요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오늘 밤이 어제와 다를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행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고 불리는 항인효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서 수분을 다시 흡수해 소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많이 분비되어 우리가 자는 동안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해줍니다. 덕분에 젊을 때는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고 푹 잘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바소프레신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낮과 밤의 소변량 차이가 줄어들고 밤에도 계속 방광이 차올라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광 자체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고무풍선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며 소변을 저장합니다.
젊을 때는 탄력이 좋아 많은 양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벽이 두꺼워지거나 섬유화되면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신경이 예민해져 소변이 조금만 차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덜 들어간 풍선이 작은 압력에도 쉽게 찢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낮보다 밤에 더 자주, 더 강하게 화장실 신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체액, 재분배 현상입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과 체액이 다리 쪽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나 발이 붓는 경험을 하시는 분도 많지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다시 전신으로, 특히 신장으로 이동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체액이 신장에 몰리면서 소변이 더 많이 생성되고 결국 밤새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남성과 여성에게는 각기 다른 추가 요인들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가 눌리면서 방광이 자주 수축하고 결과적으로 잦은 배뇨를 유발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방광과 요도의 점막이 약해지고 방광 근육의 기능도 떨어져 요일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즉, 성별에 따라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나이가 들며 몸이 변한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의학 연구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6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야간요가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수면 효율이 30% 낮고 낮 동안 졸음 점수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면이 자주 끊기면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염이나 만성질환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는 나이 들면 당연히 밤에 깨는구나 라고 여기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면 대처할 방법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저녁물을 줄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수를 불러와 혈압이나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요. 중요한 건 몸속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 안의 호르몬, 장기, 체액 흐름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를 모르고 그냥 참고만 산다면 불편함은 커지고 건강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인을 알면 단순히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바꿀 작은 실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바로 이 원인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그러나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는 아마 여러분의 주방 어디엔가 이미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왜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지 몸속의 변화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귀찮고 잠이 끊기니 불편하다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야간요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선 심각한 건강 위협 요소입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무너집니다. 수면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깊은 잠, 즉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통해 뇌와 몸은 회복합니다. 그런데 밤에 2-3번, 심한 분은 4-5번 일어난다면 이 회복 주기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잠들 때마다 얕은 수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니 뇌가 깊은 단계로 내려갈 기회를 잃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밤에 3번 이상 깨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20% 낮았다고 합니다. 둘째, 낮 동안의 피로가 극심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하지 않다는 느낌, 점심시간 이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수면이 중간에 끊기면 체내 에너지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하루 종일 무기력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피로는 쉽게 쌓여 만성화됩니다. 결국 활동량이 줄고 활동이 줄면 다시 밤에 수면이 더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야간요로 인해 어두운 밤에 여러 번 일어나면서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병원 응급실 통계에 따르면 밤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다치는 비율이 전체 노인 낙상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은 회복이 어렵고 노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번 넘어져 수술을 받으면 그 후로는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워져 활동 방향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져 우울감과 불안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은 수면 장애를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야간요가 심한 분들도 우울감과 짜증,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마다 제대로 자지 못하니 사는 게 힘들다라는 말,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한 해외 연구에서는 야간요가 있는 고령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년 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밤마다 화장실 가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경고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한 노부부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전립선 문제로 밤마다 5번 이상 깼고 아내는 그때마다 함께 깨서 간호하느라 피곤했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낮에 늘 지쳐있고 대화도 줄고 생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데 잠을 잘 못 자니까 같이 웃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가장 힘들다.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약을 먹으면 될까? 병원에만 의존해야 할까? 물론 의료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습관과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의외의 열쇠가 등장합니다. 흔히 간식으로만 생각했던 한 과일이 사실은 우리의 밤을 되살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여러분께 조금 놀랍고 동시에 희망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해법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불편을 줄이고 다시 숙면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의외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흔히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노란 과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사실 그 속에는 우리 몸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영양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볼 것은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칼륨은 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 근육과 신경의 흥분을 조절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자연의 진정제라고 불립니다.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소변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해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끼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미네랄은 그 긴장을 완화해 방광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가 배뇨 횟수를 줄이고 수면 시간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바나나는 소화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밤에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 많은 과일을 먹으면 소변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적당하고 소화 흡수가 원활해 방광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당분과 식이섬유가 몸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공급하며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줄어드는 문제를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간접적으로 보완해주는 셈입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바나나를 포함한 트립토판 풍부 식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길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심장과 신경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장의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심장이 편안해야 숙면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해 긴장된 마음을 풀어줍니다. 어르신들이 밤마다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을 달래는데 안성맞춤인 과일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먹으면 소화와 흡수 과정을 거쳐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딱 맞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밤 9시 심시, 잠자리에 드는 시점에 멜라토닌 수치가 충분히 올라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끝나지 않아 위에 부담을 주거나 혈당이 갑자기 올라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은 중간 크기의 잘 익은 바나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과 소화하기 어려운 저항성 전분이 많아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과 영양소가 활성화되어 흡수가 잘 되지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바나나를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유와 함께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칼슘이 트립토판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에게는 소화 불량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소량 곁들이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아몬드 역시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해 바나나와 시너지 효과를 내 숙면을 돕습니다. 이쯤에서 한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68세의 이모 여사님은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을 가면서 깊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바나나의 효능을 접하고 저녁마다 1개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2주차부터는 밤에 1번 정도만 깨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함을 느낀 게 가장 놀라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저녁 바나나를 적극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단순히 달고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몸의 복잡한 생리작용을 부드럽게 조율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2주 이상은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1달 정도 지나면 어느 순간 밤이 달라졌다는 걸 직접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트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라는 열쇠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생활 속의 몇 가지 습관까지 함께 바꿔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질 이야기는 실제 경험담과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 더욱 현실적인 해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나나의 과학적 효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양소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어떤 습관이 함께 바뀌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경험과 생활 속 지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4세 남성인 박모 어르신은 은퇴 후 시골에서 생활하시며 농사일을 도우셨습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밤마다 3번 이상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늘 피곤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니 당연하지라며 참고 지내셨지만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다 넘어져 크게 다칠 뻔한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후 저녁마다 바나나 1개와 아몬드 몇 알을 습관적으로 드시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2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텃밭으로 걸어나갈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사례는 단순히 바나나 덕분만은 아닙니다. 어르신은 동시에 저녁 식단을 크게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짭짤한 젓갈이나 매운 찌개를 즐기셨는데 밤에 갈증이 심해져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 야간뇨가 더 심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담백한 국과 나물, 구운 생선 위주로 바꾸고 수분 섭취는 주로 낮에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나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큰 개선을 가져온 것이지요. 의학적인 수치로도 확인해 볼까요? 미국 수면재단 National Sleep Foundation의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5시간으로 젊은 층보다 약 1시간 이상 짧습니다. 그러나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벼운 식사와 숙면을 돕는 음식을 섭취한 그룹은 평균 7.5시간까지 수면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잘 잤다는 느낌을 넘어서 면역력, 기억력,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한 여성의 경험담을 기억합니다. 69세의 최모 여사님은 폐경 이후부터 수면 장애가 심해져 늘 피곤을 호소하셨습니다. 밤마다 2-3번 화장실을 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다시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게 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바나나 섭취와 함께 저녁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20분 정도 가볍게 걷고 돌아와서 바나나 1개를 드셨습니다. 그 결과 2달이 채 안 되어 밤에 한 번만 깨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손주들과 뛰어노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어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걸 바나나와 산책이 알려줬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든 단일한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강력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녁 늦게 과일을 과도하게 먹거나 카페인 음료를 즐기면서 바나나만 의지한다면 만족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시간에 바나나를 먹고 저녁은 가볍게, 수분은 낮에 충분히 섭취하며 잠들기 전에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습관까지 더한다면 야간뇨는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시도하다가 별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몸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고 신경계가 안정되며 방광 근육이 회복하는 데에는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실제로 장기적인 연구에서도 꾸준히 4주 이상 실천한 사람에게서 수면의 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담에는 늘 개인차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큰 변화를 느끼지만 어떤 분은 몇 달이 지나야 차이를 체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고 내 몸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사례와 수치들을 통해 확신이 생기셨을 겁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건강한 밤을 되찾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선택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 답은 곧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간요의 원인, 그것이 삶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리고 바나나라는 의외의 해답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창한 방법이나 비싼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저녁 바나나 한 개라는 단순한 습관이 삶의 질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낮에 활력이 돌아오며 웃음이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꾸준함의 힘입니다. 어떤 변화든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주, 4주, 때로는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바나나와 함께 생활 습관을 조금씩 다듬어 가다 보면 언젠가 밤이 달라졌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엔 3번씩 깨던 내가 이제는 한 번만 일어나네 라는 경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야간요는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와 자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매번 함께 깨고 함께 피로를 나눕니다. 그래서 나의 숙면은 곧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바나나 하나가 단순히 내 몸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은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이미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작은 생활 개선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 섭취, 저녁 식단 조절, 카페인 음료 줄이기, 규칙적인 산책과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습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방적 습관은 단순히 야간요만이 아니라 혈압, 혈당,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삶의 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의 가치는 더욱 소중합니다. 잠을 설치며 보내는 밤이 아니라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꿈을 꾸는 밤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질입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고 가족과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바나나 한 개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 어르신, 가족, 친구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어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의 삶이 다시 웃음을 되찾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밤마다 화장실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집을 옮겨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떠오르는 답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은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후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무려 8명이 최소 한 번 이상 이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90% 이상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라며 깊은 후회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집이란 곧 인생의 무대이며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고 자산을 지켜주는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는 의미이자 가족을 위해 마련한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집이라는 존재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은퇴, 건강 악화, 갑작스러운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들과의 관계 변화,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집을 옮겨야 하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떠밀린 이사였구나. 그 순간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제가 직접 만난 어느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에서 평생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허리디스크 악화로 계단 몇 개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 아파트엔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결국 부랴부랴 다른 집을 알아봐야 했고 급하게 선택한 집은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도 멀리 있어 몇 년 동안 불편과 후회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금만 일찍 생각했더라면 지금은 훨씬 편안했을 텐데 라는 말이 얼마나 뼈아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 후반전의 집을 마지막 보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해 그 마지막 보루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관리비가 감당되지 않으며 크고 화려한 집이 오히려 삶의 무게를 더 얹히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큰 집, 좋은 위치가 인생의 목표였지만 노년기에는 편안함, 안전, 그리고 관계가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0대가 되어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고층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혹은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 하나로 깊은 산속에 집을 마련했는데 눈 오는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 나도 부를 사람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자신을 그 순간 집이란 공간이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후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를 두고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을 불안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평온함 속에서 살 것인지를 가르는 생사의 기준을 함께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올 테니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명절에 부모 집에서 숙박하는 자녀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생 빚을 내서 넓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자식들은 잠시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 버리는 현실. 남는 건 2배로 불어난 관리비와 텅 빈 거실뿐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은 아들이 결혼한다고 30평 아파트에서 50평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년에 몇 번 얼굴을 보러 오는지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무리했을까라는 말과 함께 매달 나가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집은 크기가 아니라 내게 얼마나 맞는가가 진짜 기준이라는 것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실패 사례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미리 준비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희망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9가지 기준은 실제 사례와 데이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이든 60대이든 혹은 이미 70대를 넘어섰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다음 이사는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하는 삶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상황별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작은 나침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반은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평생 동안 잘못 믿어온 평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새 집을 고르시겠습니까? 편안함일까요? 병원과의 거리일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위치일까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답이 여러분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0세 이후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최소 한 번은 이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중 90% 이상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때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안정을 잃어버린 탄식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인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집을 산다는 건 곧 성공을 의미했고 자산을 불려나갈 기회였으며 은퇴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켜온 집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관리비, 유지비, 병원과의 거리, 계단 몇 개조차 오르내리기 힘든 몸. 이 모든 것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생을 살던 3층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면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고통이 되었고 결국 엘리베이터 없는 집은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랴부랴 옮긴 새 집은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도 멀어 하루하루가 후회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조금만 더 일찍 생각했더라면 지금은 훨씬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릎이 시큰거려 걷기도 힘든데 가까운 병원조차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명절에도 잠시 얼굴만 비추고 금세 떠나버립니다. 관리비는 2배로 늘어났지만 집안은 텅 비어 쓸쓸합니다. 이 순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외로움과 불안의 상징이 됩니다. 그렇다고 겁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노후의 집을 잘 고른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빛나게 살아갑니다. 작은 평수지만 따뜻하고 병원은 걸어서 10분, 복지관에서는
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매일이 즐겁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웃으며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 여러분,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20년, 30년을 지탱해 줄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잘못 고르면 평생 모아온 돈도, 건강도, 마음의 평온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무대를 고르면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노후의 집 선택 8가지 기준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하는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70세, 80세가 되었을 때 매일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후회 속에 보내게 될지를 결정짓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나침반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단 한 줄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 기준부터 이미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속아온 평수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집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몇 평이야? 이 질문은 마치 집의 가치와 사람의 신분을 가르는 척도처럼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평수 신불론의 실체를 벗겨내고자 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큰 집이 반드시 좋은 집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수에 집착하다가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국토부가 정한 1인당 적정 주거 기준은 불과 4평입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이라도 6평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30평, 40평 아파트를 당연하게 생각하죠. 계산해 보면 사용하지 않는 인격 공간이 무려 절반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식탁, 침대, 책상, 옷장 같은 최소한의 공간만 내가 온전히 쓰고 있을 뿐, 나머지는 짐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큰 집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수 신불론의 함정입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부부는 아들 결혼을 앞두고 30평에서 50평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이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면 집이 넓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1년에 몇 번 얼굴만 비추고 갔고, 손주는 아예 집에서 자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은 건 2배로 불어난 관리비와 청소 스트레스뿐이었죠.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게 다 체면 때문이었어.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명절에 부모 집에서 숙박하는 자녀 비율은 30% 이상 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손주가 자주 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빚을 내어 큰 집으로 옮기는 건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은퇴 직후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넓은 평수 아파트를 산 어떤 부부는 몇 년 지나 집값이 떨어지자 노후 자산 전체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 집을 팔려고 했지만 매수자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집은 넓히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정답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집 크기를 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공간과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25평 전후의 집이면 방 2개, 화장실 하나, 거실과 부엌이 나옵니다.
부부가 살기에 충분하고 자녀가 가끔 와도 문제없습니다. 실제로 건축업계에 있는 제 지인이 전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60대 부부가 처음에는 45평 주택을 짓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하나하나 물어보니 사실 필요 없는데요 라는 대답이 계속 나왔고 결국 20평으로 줄여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평에 살아보니 훨씬 아늑하고 관리하기 편해요. 45평으로 지었으면 청소하다 죽었을 거예요. 또한 노년기에는 체력과 건강이 점점 떨어집니다. 넓은 집은 오히려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 유지보수 관리비는 끊임없이 부담을 주고 빈 방은 고독을 증폭시킵니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큰 집에 혼자 살 경우 우울증 발병률이 1.8배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집이 넓다고 해서 행복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자신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실제로 내가 쓰는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침대, 의자, 작은 책상, 그게 다 아닙니까? 나머지는 옷가지, 가구, 쓰지 않는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넓은 평수를 위해 빚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 짐들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넓은 집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짐이 차지한 집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여러분의 노후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집은 결코 체면이나 신분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집은 넓히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줄인다는 것은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과 걱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25평. 이 평범한 크기가 노후의 삶을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 황금 비율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넓은 평수집은 오히려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적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노년의 강남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남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한 곳, 그리고 성공의 상징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노년의 강남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복지관 근처입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관 주변은 노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거주지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복지관 주변 집값이 학군 주변보다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돌봄, 건강, 식사, 커뮤니티, 심지어 취미와 여가까지. 그러니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 역시 곧 이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사실 어디에 살든 큰 불편이 없습니다. 백화점 근처에만 살아도 됩니다. 백화점 안에는 문화센터가 있고 각종 음식점이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완벽하게 깔려 있죠. 사람 부르면 도와줄 인력도 충분하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니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복지관 근처로 가야 한다는 것. 복지관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무슨 교육이냐고 생각하지만
복지관은 단순한 취미 강좌를 넘어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AI 활용, 컴퓨터 기초 같은 디지털 교육은 물론이고 스포츠 댄스, 연극, 합창 같은 활동도 제공합니다. 어떤 곳은 무려 1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배우고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복지관 안에는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어깨가 아프거나 무릎이 시큰거릴 때 바로 옆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발소도 있어 전문가가 머리를 잘라주는데 비용은 고작 2,000원에서 5,000원. 저렴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병원까지 동행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돌봄과 식사입니다. 복지관에는 영양사가 관리하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끼니를 챙기기 힘든 분들에게는 이보다 든든한 제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점심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친구와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넷째, 교통과 접근성입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대중교통이 잘 닿는 곳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복지관에서는 자체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집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복지관으로 걸어가면 친구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점심에는 영양사 식단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스마트폰 강좌나 합창 연습을 듣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외롭지 않고 내일을 기대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강남 아닐까요? 반대로 복지관 하나 없는 동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도 없고 배울 곳도 없으며 돌봄이나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 몸은 아직 건강할지 몰라도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외로움이 병보다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결국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위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복지관까지 걸어서 1km 이내. 이 조건만 충족해도 삶의 질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복지관 갈 나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80세가 되면 결국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곳이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렇다면 늦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집을 잘 고르려면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가 답일 수 있다는 것을요.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실제로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집 선택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버타운, 전원주택, 그리고 고층 아파트.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버타운, 전원주택, 고층 아파트. 이름만 들어도 누군가는 저게 바로 내 노후의 꿈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꿈을 산산조각 내곤 합니다. 오늘은 그 화려한 포장 뒤에 감춰진 위험을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실버타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버타운은 잘 갖추어진 시설로 유명합니다. 입구엔 경비가 지키고 있고 안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며
아침 저녁으로 건강을 챙겨줍니다. 식사도 제공되고 운동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호텔 못지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은 호텔이었는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왜일까요? 그곳에는 젊은이도 없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다양성 없는 공간은 매일 같은 사람, 같은 대화, 같은 생활 패턴으로 채워집니다. 처음엔 편하다 싶지만 3개월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버티고 있는 걸까? 결국 수천만 원의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편리함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로망을 품는 전원주택입니다. 푸른 숲, 새소리, 맑은 공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전원주택은 현실에서 로망이 아니라 노망이 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은퇴 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첫째, 끝없는 관리. 잔디를 깎고 배관을 고치고 겨울이면 눈 치우느라 진이 다 빠집니다. 둘째, 이웃과의 갈등. 시골 마을에서는 집성촌 문화가 강해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마을 행사에 수백만 원의 기부를 요구받거나 공사 차량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아플 때 도움을 청할 곳도 없습니다. 결국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어 시골로 갔지만 끝내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전원주택은 로망이 될 수도 있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층 아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망과 쾌적함 때문에 선호합니다. 하지만 고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고장입니다. 나이가 들어 무릎과 허리가 약해졌을 때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건 상상조차 힘든 일입니다. 한 번 고장이 나면 그 순간 집은 철창 없는 감옥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층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아득한 높이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바람소리와 이명 증상까지 겹치면 편안해야 할 집이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고층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물론 고층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현실적인 불편과 위험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 세 가지를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버타운이든 전원주택이든 고층 아파트든 충분히 잘 준비하고 본인 성향에 맞는 선택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멋있어 보인다, 남들이 좋다더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한다면 후회는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아파트 단지는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12년간 단 한 건의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180여 개의 소모임을 만들어 교류했기 때문입니다. 꽃꽂이, 서예, 합창단, 동네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면서 매일이 축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집의 형태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우리는 흔히 건물 외관이나 크기에 눈이 멀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집이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는가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내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면 그 집은 호텔이 아니라 감옥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외로움만 키운다면 전원주택은 보금자리가 아니라 무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에 집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집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버틸 뿐인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집 선택에서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실버타운, 전원주택, 고층 아파트. 이 화려한 선택지가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노후 주거의 세 가지 황금 열쇠입니다. 여러분, 노후 주거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도 넓은 평수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을 충족해 주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집은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사람, 운동, 병원. 이 세 가지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웃은 단순히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생명선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내 주변에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이라도 있다고 대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이웃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심리적 고립감이 커져 사망률까지 높아졌습니다. 좋은 이웃은 보험보다 든든합니다. 둘째는 운동시설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몸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숨이 차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산책로, 공원, 무료 운동기구라도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매일 30분 산책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예방 효과가 크다는 건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반대로 좁은 인도, 자동차 매연, 소음만 가득한 동네에서는 걷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니 노후의 집을 고를 때는 반드시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이나 작은 공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병원, 특히 1차 의료기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병원 한 번 가는 게 문제 없을지 몰라도 70세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감기부터 고혈압, 당뇨까지 자잘한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돌발 상황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30분 이내. 이 시간이 넘어가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의 골든타임은 2시간 이내인데 이때 초기 대응이 가능한 1차 의료기관이 가까이에 있느냐 없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렇다고 꼭 대형 병원이 집 앞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동네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가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곳에서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큰 병원으로 의뢰받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어느 70대 여성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강남 큰 아파트가 부러웠는데 지금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병원 있고 공원 있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야. 이 짧은 고백이 노후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화려한 건물보다 중요한 건 결국 생활의 편리와 안전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 가지 조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있으면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고 운동하다가 아프면 병원까지 같이 가줍니다. 병원 근처에 사람이 모이고 복지관 주변에는
운동시설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 좋은 집이란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동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을 고를 때 인테리어나 평수만 보지 마십시오. 문을 나서서 10분 안에 만날 수 있는 사람, 걸을 수 있는 길,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후 주거의 3대 황금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후의 집에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운동, 병원.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노후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집 선택,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바로 지금부터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집 선택에 필요한 여러 기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평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 노년의 강남이 다름 아닌 복지관 근처라는 점, 그리고 화려해 보이는 실버타운이나 전원주택, 고층 아파트가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현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황금 열쇠, 즉 사람, 운동, 병원이 노후의 집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사실까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벽과 지붕을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무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좁아도 따뜻한 무대, 조용해도 외롭지 않은 무대, 언제든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무대. 이 무대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 20년, 30년이 전혀 다른 빛깔로 채워집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부동산 불패 신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기 침체 속에서 집값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재산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무대로 봐야 합니다. 집을 선택하면서 이 집이 오르면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이 집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혼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한국의 70대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1인 가구입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경비 아저씨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매일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함께 노래 부르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화려한 전원주택에 홀로 갇혀 있다면 아무리 큰 집이라도 외로운 감옥일 뿐입니다. 결국 노후의 집이란 관계를 지켜주는 집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좋은 집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집입니다. 병원과 가까워 안심할 수 있고 이웃과 인사 나누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산책길을 걸으며 몸이 건강해지는 집. 바로 그런 집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재산을 지켜주는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남은 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무대입니까? 만약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 내가 꿈꾸는 하루의 풍경. 그 그림이 선명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다음 이사는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준비의 절반을 끝마친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행동으로 옮기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노후의 집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을 빛나게 할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